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최백은 TV 104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다가 같이 인사말 남기고 남겼었는데요. 남기고 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선영송님, 제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읽겠습니다. 누라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민호님 지금 막 들어오신 것 같네요. 이렇게 이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방이 사실은 더 구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채팅창을 보면서 제가 좀 주고받으면 더 좋을 텐데 방송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는 그렇지 못한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은 좀 오프해서 한번 좀 뵙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이제 안전자산 몰락의 구조적 원인과 의미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지머니의 축복과 저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중에 여전히 최백은 TV 방송에 대해서 좀 이제 불편한 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방송 시간이 꽤 길지요. 왜냐하면 좀 깊이 있게 한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려다 보니까는 그런 점이 있고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제 실력이 부족해서 말이 길어진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길다 보니까는 너무 보기가 불편하시다. 종래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들은 뭐 1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되게 제작을 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는데 너무 최백은 TV 방송들은 길어서 보기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이제 아마 이런 불편 때문에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잘라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요? 이제 한 2, 3일 이후에 잘라서 올리는데 저는 사실은 통째로 좀 봐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 방송들을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좀 기존의 유튜브 방송과는 좀 차별화를 좀 제가 두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 출연 뉴스공장이라든가 홍사원 경제쇼 같은 데서 출연하는 거와 달리 그러니까 주고받는 형식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재미없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깊이 있는 좀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좀 전달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제 방송을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2, 3일 후에 이제 잘라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잘라서 이제 올리는데 잘라서 올리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시간짜리면은 3시간짜리는 180분이잖아요. 180분이면은 30분만 하더라도 한 6개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근데 30분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끊어지게 방송이 이렇게 준비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짧게 올린 경우도 가끔 있고, 거기다가 이제 주제를 거기다가 이제 좀 이제 사실은 좀 그 내용을 좀 이제 압축해서 전달하려다 보니까는 너무 좀 싱겁게 그러니까 내용이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좀 약간 화가 나셨는가 본데 그런 분들은요 그냥 좀 통째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통째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불편하시면은 그냥 최백은 TV는 이런 식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뭐 저 다른 유튜브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것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매달릴 수가 없고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제가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제가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제작자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편집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작자한테 지금 사실 최저임금도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이 방송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좀 이제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좀 이제 사실 저도 장담은 드리기가 힘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콘텐츠만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계적인 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젊은 여기 제작진 PD한테 제가 신세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한 어떤 하나의 부담을 제가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해가지고 채백은 TV는 원래 이런 형식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불편하시면은 뭐 억지로 이용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유튜브라는 게 꼭 20, 30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규칙을 뭐 저한테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원래 뉴스 공장 같은 거는 또 그건 한 20, 30분짜리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지머니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지머니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지머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뭐 편한 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이는 하여간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버는 돈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금융에서 되게 이지머니를 쓸 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저금리로 우리 주요 중심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영국들은 그러니까는 얼마 전까지도 제로 금리를 운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프린트해가지고 막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제로니까는 금리라는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격인데 그게 그러니까는 가격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요. 그런 값싼 돈을 그러니까는 막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지머니의 뜻입니다. 이지머니의 이제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안전자산 몰락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안전자산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잠깐 보니까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90원 바로 밑에까지 지금 쳐 올라갔네요. 쳐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거 같는데 1390원이 그러니까는 내일은 이게 붕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390원 붕괴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1400원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향해서 이제 그러니까 질주를 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엔화도 그러니까는 지금 145엔을 그러니까는 바로 턱 밑까지 지금 그러니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안전자산 몰락을 하게 되면 대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통화가치 지금 환율의 지금 환율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해주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거면은 반복해서 안 합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그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책 쓰는 것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들은 저는 그런 같은 내용이라면 책도 안 쓰자는 주의자입니다. 책이라는 게 종이가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까지 그러니까는 자연을 파괴하는 데니까 일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안전자산 하게 되면 safe have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ven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난처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이제 피난처의 어떤 지위, 스테이러스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노모와 더 이상 그러니까 안전한 피난처의 이런 그 지위를 갖는 통화는 없다. 이제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되겠는데 이 안전자산 하게 되면 뭐 달러를 대표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파운드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되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안전자산들, 화폐들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 중심 통화들에는 민낯이 드러났다.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그건 이따 이제 수치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안전자산이라는 게 되게 어떤 뜻이냐면요. 안전자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안전한 지대니까는 위험이 없는 곳이지요. 위험이 없는 곳인데, 금융에서 위험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금융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의 손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치의 손실을요. 그러니까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이제 우리가 되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들의 가치들이 막 하락하고 그러잖아요. 하락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는 가치가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자산들을 이제 되게 우리가 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 하게 되면은 미국 국채를 비롯해서 선진 국가들의 국채를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채라는 것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약속 하나의 증서를 발행한 거잖아요. 상환하겠다는 것을요. 채권이라는 것은요. 근데 선진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산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선진국 국채는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선진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취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 같은 경우, 금이 그러니까 가장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었던 하나의 소위 말해서 실물화폐라는 점에서 금을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국가들의 소위 말하는 중심통화, 저는 이제 기축통화라는 표현보다는 중심통화라는 표현을 더 이제 쓰고 싶은데요. 중심 국가들의 통화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서는 경기 방어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꼭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이용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전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경기가 침체돼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도 가격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계통의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요 소비재, 기본적인 소비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꼭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류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오늘 쭉 방송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안전자산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영원한 안전자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전자산이라는 건 없고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없는 시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안전자산이 뭐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의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이제 통화와 관련해가지고, 화폐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같은 데서 계속 쏟아내는 얘기가 뭡니까요? $1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에 1,400원 돌파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예고를 지금 하는 상황 속에서 뉴스에 이제, 그러니까 매일 뉴스에 이제,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가요, 나오고 있는데, 그 환율 얘기를 하면서 꼭 하는 게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해설을 하면서도 뭐냐면은, 강달러, 킹달러,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러죠. 강달러, 킹달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강달러라는 건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 지수죠. 달러 가치를, 달러도 그러니까는 뭐 가치가 있을 게 아닙니까?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요. 근데 우리가 달러 가치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6개 주요 통화들, 유로화, 엔화, 파운드와 영국의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화, 스웨덴의 크로나, 이런 통화들을, 6개 국가의 통화들을, 물론 똑같은 비중은 아닙니다. 유로가 그러니까 거의 한 60% 가깝게 한 57, 8%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중치를요 하고 있는데, 이 6개 통화의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고 만든 것이 달러 가치입니다. 달러 가치예요. 그랬을 때 이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110을, 최근에 이제 110을 넘어섰는데, 이 110이라는 수치가 뭐냐면요, 달러 인덱스를 처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화폐라는 것이요. 화폐라는 것이 이렇게 그 화폐의 가격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 대외적인 가치잖아요. 대한민국의 원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냐는 것이 환율이듯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듯이요. 일종의 화폐의 가치입니다. 대외적인 가치인 거죠. 물가라든가 금리는 대내적인 가치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달러의 이 가치라는 것을 달러 인덱스로 우리가 많이 쓴다 했는데, 달러 인덱스는 1973년경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를 100으로 놓고서 이렇게 뚝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건데, 그럼 왜 1973년경부터냐 하면요. 1971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고정환율제였었습니다. 고정환율제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러니까 1971년까지는 고정환율제였었어요. 고정환율제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화폐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변경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에서 그러니까 재조정을 해가지고 변경도 시키지만은 대개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고정환율제였었습니다. 고정환율제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1달러당 360엔으로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1달러당 360엔으로요. 그 이전에는요. 그러면 고정환율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화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 무슨 얘기냐면 화폐가 상품이 될 수 없는 조건인 겁니다. 고정환율제에서는요. 우리가 오늘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도 하나의 상품이 됐습니다. 상품. 일반 상품과 달라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는 폴라니 같은 사람은 허구적 상품이라고 했는데, 허구적 상품이 본래는 상품이 아닌데 상품이 된 것을 가지고 허구적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화폐는 중앙은행이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 그 화폐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찍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에다가 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품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 생산할 때 목적이, 이 만드는 목적이 시장 거래를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생산물을 상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화폐는 원래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상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변동환율제가 되면서 화폐는 상품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에 가게 되면 맨날 우리가 환율이 변하잖아요. 객장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변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돈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통화를 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가 상품이 된 건데, 화폐가 상품이 된 것은 뭐냐면은 변동환율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환율제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화폐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변동환율제가 우리가 도입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가 상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이렇게 1973년경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달러 가치의 변동을 그러니까 측정하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유로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의 마르크화라든가 뭐 이런 통화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좀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구성이 좀 다르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6개 통화를 가지고 구성하는데, 이게 올 연초 대비 1월 3일 기준 1월 3일 대비 해가지고 한 15% 정도 상승한 겁니다. 달러 가치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강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달러.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요. 6월 6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그 6월 말 이후에 6월 달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러니까는 7월 달부터 8월 한 초순까지 그러니까는 이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뉘앙스를 던지면서 달러가 좀 안정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강달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얘기일 텐데 제가 길게 설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자산의 몰락 원인, 지금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파운드화 같은 이런 소위 말해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분류되는 통화들이 가격이 폭락한 이유가 달러의 그러니까 강세 때문이다 하는 얘기는요, 너무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로하고 달러하고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그러니까 유로화는 그러니까 약세를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데 속에서 제일 많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유로화이기 때문에 유로하고 달러는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뭐냐면 나머지 5개 통화를 보게 되면은요, 달러 가치하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5개 통화들의 가치가 항상 일관된 그러니까 어떤 상관성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안 넘어가지는데요. 안 넘어가져요, 페이지가. 네. 안 넘어가져요. 잠깐만요. 페이지가 락이 걸렸는지.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달러 1999년 유로화가 1999년부터 사용되었잖아요. 그래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위의 그림이 달러 인덱스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죠. 강세라는 얘기고. 근데 밑에는 뭐냐면은 N 달러, 그러니까 엔화 가치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추이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는 이게 반대,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뭡니까? 달러가 강세면은 밑에 N 달러의 가치도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 강달러가 엔화 가치의 약세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폭락, 지금 뭐냐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가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관계가 맞는 거예요. 예? 상당 부분이 강달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요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중간에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당시 때부터 해서 한 2014, 5년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엔화 가치 하락하고 달러 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위에 그림 보시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엔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엔화 강세는 강세를 보이고 보이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달러 가치하고 엔화 가치가 반드시 그러니까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 구성하는 통화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랑화도 있습니다. 스위스도 이제 프랑화라 그러죠. 스위스 프랑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에 밑에 프랑화는 거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1달러당 그러니까 한 0.98 정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쭉 오르다가 오르는 추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었잖아요. 한 2015년부터 한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달러 가치하고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는 산정하는 통화들 중에 하나인 엔화라든가 스위스 프랑화 같은 경우도 이게 반드시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달러 가치를 산정하는데 포함이 안 된 통화들을 한번 볼 때, 뭐 예를 들면 이건 어느 통화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싱가포르 달러가 달러하고 달러 대비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가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도 보게 되면 스위스 프랑화처럼 2011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 싱가포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달러 가치는 이렇게 변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달러 가치하고 강달러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 환율의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G20이라는 게 있잖아요.
G20이 전 세계 GDP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개 국가들을 연초부터 환율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봤어요. 근데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그 하락한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티르키예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거의 40% 가깝게요. 이들 나라들은 소위 말해서 이 외환위기, 경제 위기설이 계속 도는 나라들입니다. 뭐 세세한 얘기는 오늘의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남아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이 좀 이제 그하고 반면에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로 해놓은 곳은 소위 말해서 중심 국가들이죠. 유로화를 쓰는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엔화, 파운드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올 초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루블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치보다도 더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도 거의 19%나 상승을 했으니까요. 브라질 헤아라도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호주 달러도 올랐고요. 예?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국가들 보게 되면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별로 환율이 많이 하락하지가 않았어요.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멕시코도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통화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폭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 강달러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강달러면 달러가 그러니까 한 15% 정도 올랐을 때 다른 나라 통화들은 그러니까 다들 우수수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엔화 같은 경우고요. 주요 통화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경제이익이 외환위기설이 나오는 나라들 빼놓고를 얘기한다면은 소위 유럽의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 파운드화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지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도 안 되는 원화가 그러니까는 오늘 지금 이제 한 1390원에 육박한다는데 1384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도 보게 되면요. 16% 이상이나 하락을 했어요. 연초 대비요. 그러니까 원화가 뭐냐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소위 유로화라든가 파운드와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오늘의 방송 내용이니까 있지만은 왜 원화가 일부 전문가들은 그래요. 소위 말해서 준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 유로화나 엔화나 파운드화도 많이 떨어졌는데 원화가 떨어진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원화는 오히려 뭐냐면은 호주 달러라든가 캐나다 달러라든가 싱가포르 달러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 통화죠. 그렇죠? 그런데 원화 가치 그냥 폭락을 했어요. 유로화나 파운드가 더 많이 폭락을 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6월달 이후니까 한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지났잖아요. 3개월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요. 대한민국 원화가 거의 11.1% 그러니까 아까 16% 정도 변했는데 11%가 떨어졌으니까는 지난 3개월 동안에 대부분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면은 저기 티르키예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어깨를 겨누고 있어요. 하락폭이. 심지어 엔화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에는요. 엔화는 지난 3개월 동안 10%뿐이 하락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11% 이상이나 하락을 했고요. 왜 원화가 그러니까 엔화보다 더 하락하고 위기 경고를 받고 있는 나라들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거죠. 이건 강달러의 원인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달러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최근에 우리가 환율을 너무 우리가 전문가들이 단순하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우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통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요? 집을 지을 때 보게 되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심 통화가 소위 말해서 기축 통화라고 얘기하는 통화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이 하락폭이 작은 통화들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들 통화들은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달러하고 통화 스와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제일 많이 폭락을 하고 앉았잖아요. 유로화, 엔화, 그러니까 파운드화가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이거 강달러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 격차. 금리 격차도 이제 금리도 하나 요인이거든요. 환율을 결정짓는 데서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보게 되면은 일본하고 유로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금리 안 올리고 앉아 있고 유럽은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7월 달에 올렸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뭐냐면 미국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예? 영국은 그래도 한 1.75%까지 정도 올렸어요. 그 영국하고 일본의 차이는 설명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국은 오히려 내리고 있다고요. 금리를요. 예? 거기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어져요. 금리만 가지고도요. 강달러와 금리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어지고 또 이제 무역 수지도 영향을 미치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이요. 그 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여건에서 굉장히 경제 환경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가 악화될 것 같다. 에? 뭐 이런 이유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뭐 득을 보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어떤 이 요인들만 가지고 유로화나 엔화나 파운드화의 폭락한 것이 다 설명이 안 되어져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걸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6월달 이후에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폭락을 했느냐? 엔화보다도 더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요. 그 무역 적자를 만든 핵심 요인이 뭐냐면은 무역 적자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커다랗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석유 가격이 그러니까 폭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니까는 그래서 무역 적자가 만든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요인이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로 우리가 전락했어요. 지난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깝게 그러니까 무역 흑자를 실현시켜주던 나라였었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한테 갑자기 무역 적자 효과를 전락했다고요.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무역 적자,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뭐 예고됐던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가 예고되어져요?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요. 중국에 대해서 65억 달러 무역 흑자였었어요. 그런데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똑같은 4개월입니다. 33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어져요. 5월 달부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정권이 바뀌는 대로 갑자기 흑자 적자로 바뀌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그러면 우리가 4개월하고 지난해 같은 달인 21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도 비교해 보세요. 작년에는 그러니까는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82억 달러 흑자했었어요. 중국에 대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게 적자로 되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그동안 앞에서 쭉 최백은 TV에서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응?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잘못 낀 첫 단추에 이게 저거라고. 예? 잘못 낀 첫 단추에 저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유로화가 그러니까 99년 1월 달부터 사용됐습니다. 99년 1월 달부터요. 그렇죠? 단일 통화로서. 유로화가 도입됐을 때 99년 1월 달에 1유로당 1.13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1유로당 1.13달러요. 지금 근데 0.99가 무너진 거잖아요. 0.99유로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로화가 사실상 90년대 초에 잠깐 그러니까 유로화가 1유로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린 이 결과로 일시적으로 생긴 거고 그거 일시적인 요인을 빼게 되면은 유로화가 출범 때보다도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출범 때보다 더 떨어졌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유로화가 출범할 때보다도 더 떨어졌던 것이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이거고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엔화 한번 봐보세요. 엔화요. 지금 엔화가 지금 145엔 턱 밑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간 게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144엔이 안 됐을 때 143엔 초기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언제냐면요. 90년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89년도 87년도 그러니까 9월달 이 10월달 요때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얘기하면 일본 경제하면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잖아요. 91년 전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시장 붕괴가 있고, 예? 그렇죠? 주식시장과 그러니까 부동산시장이 붕괴가 되는 다음에 잃어버린 3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도 글로 돌아간 거예요. 30년 전으로요. 우리가 되게 이런 게 있죠. 부자가 망해도 3대 간다는 이런 말들이 있죠. 예, 속담인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요.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원래 경제력이 큰 나라들이 경제력이 쇠퇴를 해도 화폐 가치는 화폐의 경쟁력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파운드잖아요. 영국의 경제가 1890년대까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1위 국가였었습니다. 세계 경제력에 있어서요. 미국보다 더 컸었죠. 그런데 지난 20세기 1세기 동안에 소위 말해서 영국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쇠퇴를 하고 미국, 독일들 이런 나라들이 일본이 이렇게 그 영국을 제치고 이렇게 부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파운드의 가치는 지금도 중심 통화로 그 지위를 누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화폐 가치는 상당히 그러니까 더 오래 지속이 되어집니다. 경제력의 그러니까 변화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져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명성입니다. 명성인 거죠.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예? 대영 제국의 그러니까 명성이 어떤 하나의 이 후광인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경제력은 상당히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쇠퇴해 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달러가 그러니까 여전히 가장 그러니까 중심 통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엔화 우리가 일본이 1900 그러니까 우리가 이 60대 말부터 세계 경제 규모 2위로 뛰어오르잖아요. 뛰어오르고 일본 경제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렇죠? 80년대 세계 경제 규모가 최고였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미국을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을 심지어서 앞설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80년대요. 대단했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전성기가 끝나던 이 무렵에 그 무렵으로 엔화 가치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전으로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1달러당 140.5엔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일본의 21년 지난해 그러니까 GDP를요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3.85조 달러가 됩니다. 한 5조 달러가 높을 때는 5조 한 3천 달러까지 이렇게 됐었던 일본의 경제 규모가 4조 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91년도하고 92년도 달러 기준으로 일본의 GDP가 91년과 92년 그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GDP가 30년 동안 멈췄어.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는 90년 초순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는 91년과 92년 그 사이 수준으로 지금 GDP가 달러 기준으로는 140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돌아가지더라 이거예요. 경제력하고 화폐 가치가, 화폐 경쟁력이 일체화된 거죠. 드디어 일체화된 거예요. 예?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화폐 가치는, 화폐 경쟁력은 더 천천히 떨어지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그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올해 4월달 기사입니다. 4월달 기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20년 만에 그 엔화 가치가 120엔대까지, 120엔대로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시끄러울 때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은행의 총재인 구로다가 125엔 정도를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었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엔화 가치는 125엔을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는 이제 엔화 가치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된 거예요. 4월 달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서 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년 초순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기사에 보게 되면요. 모건 스탠리의 그러니까는 수석 통화 전략가라고 하는 우에노 다이사쿠가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 달러당 130엔에 도달할 것이다. 1달러당.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다고요? 145엔 지금 턱 밑까지 왔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전망을 못했을까요? 국내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도 엔화 가치의 전망은 다들 그러니까 놓쳤습니다. 환율 전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근데 밑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엔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런 얘기가. 뭐 일본 가게들이 엔화를 다 버리고 예국으로 다 그러니까 자산을 옮기지 않는 이상에는 130엔을 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예? 이게 4월 달이니까는 4월 14일이니까 지금부터 5개월 전이잖아요. 이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놓친 건 뭐냐고요? 예? 이들이 그러니까 엔화 가치의 이러한 그러니까 변화를 어쨌든 놓친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화 가치입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지금 뭐냐면 1.15달러가 1파운드당 1.15달러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파운드화 가치가 월 평균으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84년도 10월 달에 10월 달에 그러니까 1.16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간 것은 85년 2월 25일 날에 1파운드가 1.054달러까지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림에 보게 되면 잘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그 당시 이제 금리가 이제 아주 굉장히 폭등을 했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막 이제 잡기 위해서 연준 금리가 20%까지 올리고 막 그럴 때 했었잖아요. 그때 강달러가 진짜 말 그대로 강달러 시대가 열리면서 엔화 가치가 파운드 가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1달러가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시적인 걸 빼놓으면은 역사상으로 가장 지금 최저값이에요. 파운드 가치가. 지금 뭐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경제를 상징하는 파운드화 가치가 역사상 최저 수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최근에 파운드화 가치 1.14, 1.15는 당분간 계속 그러니까 그 수준을 가거나 아니면 그 수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건 일시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역사상 최저 수준이 떨어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유로화 가치는 유로화가 출범할 때보다 더 떨어졌고 유로화가 출범할 때보다 파운드화 가치는 30년 전 일본의 경제력이 30년 동안 멈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으로 돌아갔고 파운드화는 역사상 가장 최저점으로 떨어진 거. 더군다나 이 세 가지 통화는 달러 다음으로 안전통화라고 얘기하는 통화잖아요. 중심통화들이잖아요. 중심통화가.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강달러 가지고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달러 가지고 이걸 퉁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강달러 가지고 퉁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채팅창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저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금이 교수님, 금이 이제 화폐가 이렇게 되면은 금이 이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대체물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물이죠.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대체물이죠. 근데 대체물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대체물은.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판은 대안이 아니잖아요. 예? 비판은 저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불과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대안은 아니잖아요. 금은 우리가 전통적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소위 말해서 대안으로서는 우리가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금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없고 기축통화들의 대안이 될 수, 중심통화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달러의 가치를 보게 되면요. 지금 1700달러가 금 이론수당 1700달러가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부터 10년 전 2012년 7월 달에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금가치도요. 근데 이거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물가까지 고려해서 보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물가를 고려한 겁니다. 물가를 고려해서 우리가 고려해서 보게 되면은 80년대 초가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금 가격이 높았었죠. 금 가격이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고려하게 되면 금 가격은 우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다 묻어뒀으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인플레이션 이상의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것인데 장기적인 그림에 불과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물가 잡을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한 잭슨 홀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잭슨 홀에서 표명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지금 강달러 현상이 주요 많은 통화들이 지금 그러니까 환율 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커다란 이슈가 되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의 기본적인 동의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율이잖아요. 인플레율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인플레율이 8월 달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8%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수준이냐? 1982년도 수준입니다. 근데 82년도경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됐었냐? 한 13% 정도 됐었습니다. 13%에서 15%만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금리는 얼마냐? 2.5%란 얘기죠.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는 뭐 0.75 인상, 최소한 0.5 이상은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냐면 아직 3%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갈 길이 멀다. 옛날하고 그냥 직선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예? 이런 이제 얘기로 이제 올린 거고요.